여러분들 좀 쉬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교재를 보면 18쪽에 여러분들 18쪽 폈어요. 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반응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구별을 하였다는 게 명확한 구별이죠. 그죠? 스키너가 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재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극에 의해 유발된 행동과 결과에 의해 통제된 행동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반응적 조건 형성은 누가 좀 대표적이냐 하면은 여기 세 번째 줄에도 나오죠. 그죠? 파블로브와 왓슨이 설명한 반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블로브와 왓슨이 설명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수동적 조건 형성, 자극 반응 그런 수동적 조건 형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행동 전에 발생한 자극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화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조건화된 반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파블로브와 왓슨이 설명한 수동적 조건 형성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와 반대로 스키너의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좀 능동적으로, 그죠? 여기서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손다이크 나오죠, 그죠? 손다이크 앞에서 뭐 나왔습니까? 손다이크가 설명한 효과의 법칙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수동적인 건 아니죠, 그죠? 뭐 능동적이다 조금 하면 그렇겠지만은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후속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조작적 행동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 반응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지고 구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반응적 행동하고 조작적 행동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나와 있죠. 그죠? 반응적 행동은 자의적 통제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자의적 통제 하에서 나타나지 않고 행동 전에 발생한 자극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조건화된 반응은 일단 자의적 통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극 반응. 그죠? 그래서 수동적 조건 형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한다. 자의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은 하게 된다는 얘기죠.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자의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강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작적 행동은 자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후속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후속 결과를 이렇게 한번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보면
뭘 그걸 하니까 이런 뭐 상을 주더라.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뭔가 주어지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죠? 앞다투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뭐 18쪽에 있는 교재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부분에서는 반응적 조건 형성과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조건 형성, 그죠? 그리고 이제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 부분들을 이제 구별했다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반두라 나오죠, 반두라. 자, 여러분들 뭐 계속 많이 언급되는 학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반두라의 뭡니까? 관찰, 학습. 자, 일단은 이 관찰 학습이라는 거는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을 주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학습 이론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런 고전적 조건화 과정하고 조작적 조건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관찰한 학습의 이제 결과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을 이제 개발한 사회 학습 이론의 이 관찰 학습이 사회 학습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죠? 여러분들 학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공부하는 이런 학습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행동주의, 행동이론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로 해오는 행동들,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내가 눈 감고 뭔가를 습득한 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찰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했을까요? 응? 또 보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모방이죠, 모방. 자,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모방하는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예를 보면은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책의 예시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19쪽에 관찰, 판도라의 관찰학습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죠? 공격적으로 인형을 공격적으로 다루는 장면을 보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뭐 이런 집단 실험이다 그죠? 인형을 비공격적으로 다루는 장면을 보게 했을 때 공격적으로 인형을 다루는 장면을 본 아동들이 실제로 인형을 더 공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관찰되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당연한 것을 그죠? 근데 이 어떤 이제 사회학습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져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반도라가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이론으로 이제 확정해가 책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환경 속에서 뭐 이 앞에서는 집단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학습하는 거죠, 그죠?
자, 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관찰해서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관찰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관찰학습이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으로 이제 반두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관찰학습 하면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찰자가 주어진 모델의 자극의 주의를 기울이죠, 그죠? 이렇게 산만한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관찰을 하죠. 그게 자극이죠, 그죠? 그리고 주의 집중한 자극을 어떻게 합니까? 내면화죠, 그죠? 내재화시켜서 모델 행동을 상징적 표현 형태로 변화시켜가지고 정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우리가 정신적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동기가 유발하는 조건,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적 또는 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외적인 어떤 작업 부분들이 강화 없어도 일단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관찰 학습이 왜 사회학습 반도라가 왜 사회학습 이론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조절 체제에 의해 가지고 습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밑에 단락에 보면 19쪽 밑에 단락에 보면 여러분들 나와요. 세 가지 조절 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세 가지 조절 체제가 일단은 외적 자극, 그 다음에 외적인 후속 강화, 그 다음에 인지적 중재 과정. 이 세 가지가 조절 체제에 의해 가지고 습득되고 또 어떻게 한다고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이런 이제 인지적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죠? 19쪽 밑에 부분들, 하단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자, 맥켄바움의 인지적 행동주의, 이제 중재. 자, 이 사람이 나오죠, 그죠?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인지적 행동주의, 인지행동 이론, 또 인지행동 치료, 뭐 이렇게 많죠, 그죠? 인지적 행동주의, 인지행동 중재. 다양하게 쓰이지만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현장에서 쓰여져 있냐에 따라서 뭐 테라피를 쓰기도 하고, 이제 인터벤션, 뭐 게임이나 중재를 쓰기도 하고, 그죠? 인지적 행동주의, 이제 인지행동 이론을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도 보면은 인지적 활동이 행동에 영향을 주어 행동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교재 페이지 20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행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좀, 그죠? 깊이 있게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인지행동 이론의 경우에는 인간이 사람이 그죠?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인지적인 그런 영향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개인과 환경과 인지적 영향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환경적 조건이라든지 개인적 조건 이렇게 얘기하지만 환경적 조건은 뭘까요? 환경적 조건은 일단은 개인의 행동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조건은 다시 환경 조건을 형성할 수 있고, 그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죠? 환경적 조건은 개인의 행동을 조성하고, 개인적 조건은 다시 또 환경적인 조건을 다시 형성하고, 조성하고 형성하고, 이런,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향력 사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지적 활동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인지적 활동은, 여기서는 조절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심리 역동적인 그런 이론들을 보면은, 뭐,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적 이론이다. 그죠? 결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인지적 행동주의에서는, 인지적 활동이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인지행동주의가 이제 이렇게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변화죠, 변화. 우리는 이 변화를 가지고 지원이든 중재든 뭐 수정이든 그죠? 이렇게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중재의 목적은 일단은 아동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행동 변화를 어떻게 한다? 주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스스로가. 아동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그죠? 만약에 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고의 재구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적 중재, 인터벤션이 들어가죠. 그죠?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외적 중재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독립적으로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지적 행동주의의 목적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주의의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인 중재가 있죠, 그죠? 먼저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어떤 이제 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와 관련된 만약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동이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동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라든지 어떤 방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게 되면은 일단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제 매체를 가지고 하는 그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도 기법들은 인지 행동주의로 가지만은 이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소통이라든지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떤 이제 매체나 다른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부분에서 내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그 사고의 재구조화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발견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외적 중재가 좀 되는 거죠. 평가 처음에는 이제 좀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외적인 이제 중재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자기 관리나 뭐 자기 암시적인 그런 여러 기법들을 활용해서 자기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인지행동 중재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자기 관리 기법이라든지 자기 교수, 자기 관리 기법 안에 자기 교수 기법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그죠? 20쪽에 보면은 자기 교수 5단계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임상 현장에 오래 있어 봤지만은 사실은 뭐 제 그 임상 그걸로 뭐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자기 관리 기법이라든지 자기 교수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하기가 힘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처 알지 못하고 바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몸에 배게 해서 아이들이 그런 기법들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하는 기술들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공부를 좀 더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법들은 다양하긴 많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개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분들이 더 아마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는 뭐 해답을 찾기 위한 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죠?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20쪽에 보면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자기 관리 기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는 뭐 자기 교수의 내용적인 부분들 그죠? 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자기 교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뭐 혼자서 웅얼거리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뭐 개의치 않는다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행동의 변화를 자기 행동을 관리도 하게 되고 스스로 그죠?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책에는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책을 그냥 한번 여러분들 한번 쑥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21쪽. 행동주의 절차의 이제 기본 원리.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장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 자, 여러분들 많이 뭐 들어본 것 같죠? 정적 강화, 그죠? 강화, 부적 강화, 정적벌, 부적벌, 소거, 자국 통제, 모방, 행동 형성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동에 그 생활에서 우리 행동에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찾으면 더 좋아요. 그냥 딱 뭐는 뭐다 이런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정적 강화는 후속 결과, 그지? 후속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후속 결과가 배고플 때는 뭐 맛있는 걸 줄 거야.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다. 칭찬을 해줄 거야. 그죠? 아니면은 뭐 나는 뭘 갖고 싶다.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당했죠. 부모님들로부터. 몇 점 먹으면 90점, 뭐 9가 90점 이상 먹으면 뭐 해줄게. 뭐 컴퓨터 하는 시간을 늘려줄게. 뭐 이렇게. 그래서 후속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행동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행동 결과죠. 그죠? 행동 결과로 부정적 자극을 회피해주는 거예요. 숙제를 뭐 면해준다. 뭘 청소를 하면 이렇게 숙제 그죠? 부정적 자극 아니에요. 그죠? 숙제 진짜 힘들잖아요. 부정적 자극이라 생각하면 그러면은 자기 방을 잘 청소하고 그래서 행동 증가. 다 이제 정적이든 부적이든 강화는 다 증가예요. 증가. 그리고 정적 벌 행동 뒤에 부정적 자극을 제시하면 행동이 감소. 그리고 부적 벌은 다 행동 감소예요. 강화는 증가고 이렇게만 두 가지 구분 잘 되어 있어요. 행동 뒤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면 행동이 감소한다. 그리고 소극 강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감소한다. 그죠? 강화 없으면 이거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가 강화가 없으면은 안 해야지. 여러분들 안 해야지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극 두 문제. 자, 행동 이전에 어떤 행동과 선행 사건 간에 이제 예측되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행동 이전에 주어지는 특정 자극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방.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관찰. 모방, 그죠? 그리고 관찰, 학습. 그리고 행동 형성의 목표 행동.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의 체계적 강화. 이 강화 부분들이 일어나죠. 그죠? 목표 행동의 체계적 강화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모방과 행동 형성에는 이제 학습이 뒤따라오죠. 그죠? 행동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행동 형성에는 체계적 강화. 체계적 강화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뭐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강화 뭐 예전에는 뭐 앞치마 입고 정말 뭐 좀 비인격적으로 뭐 사과 조그만 조각을 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입에다가. 그죠? 인간의 인격 부분들을 좀 간과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대로 된 강화, 체계적으로 이제 강화를 하면은 학습이 되는 거죠. 이 학습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 모방도 마찬가지로 관찰하고 자, 모델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 가면은 교사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사 모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잘 관찰하겠죠. 그죠?
관찰 또 끝내주게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다가 코 파고 있으면 애들도 학습으로 이어지고 하겠죠. 그죠? 좀 웃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행동 지원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행동 수정,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행동 치료, 행동 수정, 행동 관리, 행동 지도, 그죠? 그리고 행동 수정에 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응용 행동 분석. 조금씩의 조금 발전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이 부분들. 이게 왜냐면은 예방적인 부분들까지 긍정적 행동 지원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지금은 적용을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한테 사용도 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좀 이제 뭐 선별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뭐 3차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이런 아이들의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 개별화를 지원해야 될 대상자 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런 예방원리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행동치료부터. 자, 행동치료는, 자, 치료는 이제 뭐 테라피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행동치료 따로, 행동수정 따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짓는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대충 이제 어떻다는 거는 어디에서 좀 많이 쓰이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었다.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자, 어디 나옵니까? 페이지 22쪽에 나오죠, 그죠? 페이지 22쪽에. 자, 60년대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그죠? 자, 파블로프 여기서도 좀 많이 쓰였을 것이고, 그리고 주로 쓰인 데가 치료실이에요. 행동심리학자들, 그리고 또 어디 정신과 의사들, 치료실, 그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임상 현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테라피로, 치료로, 그리고 뭐 행동 처치, 행동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행동 수정이죠, 그죠? 행동 수정은 아까 누가 사용했다? 누가 사용했다? 왓슨이 행동 수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죠? 자, 왓슨이 1962년도에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따라서 행동 전문가들이 그 원리를 적용하고 인간 행동을 실험실에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 현대도 지금 뭐 행동치료, 행동수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뭐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테라피, 치료실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죠? 행동수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수정 같은 경우에는 행동 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모든 행동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치료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폭넓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관리하고 행동 지도 나오죠, 그죠? 이 뭐 행동 관리하고 행동 지도는 좀 비슷한 의미로 써지기도 해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행동 관리 지도 부분들은
학교라는 기관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행동수정의 이론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어디서? 학교. 그죠? 자,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뭐 지로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뭐 문제 행동이 있다. 이러면 그 행동 치료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이제 뭐 이렇게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준다 해도 일단 그 시간들이 그렇게 일반화하는 데까지가 많은 시간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치료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행동관리나 이 행동지도 부분들, 특히 치료 수정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관리 지도 부분들이 학교 상황에서 만약에 제대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를 아니면은 개선을 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행동 형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동관리라든지 행동지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의 행동을 지도, 그 다음에 관리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학교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행동 관리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이제 뭐 그 교육 대상자들의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도 지도를 해야 되고 또 행동적인 부분들이 수업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하루의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직접 관찰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자, 우리 3학년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죠? 열정도 열정 또 열심히 하고 그죠? 뭔가 철학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슬라이드 또 보면은 행동 수정 부분들을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행동 수정 인간 행동에 행동 원리를 이제 적용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응용행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말에 이제 이게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응용행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행동 수정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add 더해가지고 게브라의 원리가 합해지면서 일단은 행동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더해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주축을 이루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죠? 일단은 응용행동 분석에서 행동 수정의 그런 행동 원리들 부분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상자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그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 이 개별화의 원리 부분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 긍정적 행동 지원 나오죠.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한 만큼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뭐 행동 수정하면 하나의 뭐 기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환경적인 다른 부분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기법들만 이제 그냥 원리만 적용을 했다 하면 여기 이제 응용행동 분석에서도 그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응용행동 분석 내용, 그죠? 앞에 나와 있는 행동 수준과 개발의 원리 이 부분들, 그죠? 그리고 행동 기능 분석, 그리고 문제 행동 예방 원리가 더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게 되죠, 그죠? 특히나 뭐 행동주의 관점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행동 기능 분석이라든지 문제 행동 예방 원리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죠? 다양해요. 생물학적, 그 다음에 인지적, 그 다음 발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이 뭐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자,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된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런 어떤 우리가 뭐 긍정적 행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이제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개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거죠.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적, 사회, 환경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행동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효과라든지 그 일반화, 유지 이런 부분들로 쭉 갈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페이지 23쪽에 여러분들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몇 분만 듣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 좀 쉬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들 힘드시죠, 그죠? 자, 우리 집에는 또 한 10개월 된 꼬맹이가 있어서 거의 외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스크 끼고, 손 씻고, 그죠? 친구들 못 만나고, 아직은 힘들지만, 또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응용행동 분석에 등장한 부분들 그리고 저널에 응용행동 분석을 정의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자, 거기에 정의에서 조금 밑에 줄에 내려오면은 응용행동 분석의 세 가지 요소 부분들이 이 정의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은 세 가지인데 일단은 뭐 세 가지 구성 요소 보면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적인 규칙이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인 행동원리 부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 측정 방법. 네. 일단 행동 측정 방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관찰만 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측정 방법들이 척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수화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측정치가 나와야 데이터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 부분들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 아니면은 뭐 강점과 약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해주고, 그죠?
보완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약점들은 보완해주고 강점들은 또 이 부분들을 바람직한 어떤 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 방법, 측정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행동 변화에 따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법.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성 요소로 정의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 원리, 그리고 행동 관찰 측정 방법, 행동 측정 방법, 평가 기법, 이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하면은 그 용어가 그죠? 자 봅시다. 여기 용어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놓았는데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한번 응용은 일단은 메뉴에 그죠? 행동 수정을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응용 행동 분석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응용이란 말은 실험실, 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생활 안에서의 이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은 여러분들이 계속 행동주의 부분들 이런들 나와 있는 부분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관찰 가능한, 그죠? 표면적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적인 내면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행동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행동 부분으로 조금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분석은 일단 행동주의에서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를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응용 행동 분석을 종합해 보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죠, 그죠?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의 법칙들, 그리고 그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 실제 자연스러운 실제 생활에서,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 행동 분석 이러면 좀 의미가 좀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죠? 예전에는 뭐 이 실험실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라든지 관찰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사들이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문제행동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나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서 계속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 부분들까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안에서 끝나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또는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사회 속에서의 어떤 독립된 구성원으로 삶을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주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 자체가 그죠?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고 침해받고 있죠.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일단 저도 여러분들 이 뭐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그죠? 좀 위축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봐도 잠올 것 같죠. 근데 여기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더 막 힘이 나가지고 좀 더 그죠?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만나서 좀 열심히 또 제가 열혈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내도록 하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을 이렇게 좀 나눠놨죠, 그죠? 자, 뭐 특징들, 특성 이렇게 보면은 일단 뭐 이 분석도 그죠? 여러분들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지만은 일단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왜 분석을 해야 됩니까? 결과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죠? 효과가 있나 없나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죠? 이걸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행동주의 이제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 결과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동 측정 방법하고 결정 절차를 다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특성적인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25쪽에 그 본질적 특성 해가지고 맨 위에 줄에 좀 나와 있어요. 베어와 볼프 나오죠, 그죠? 리슬리하고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책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응용 첫째 7가지니까 첫째 응용 행동 분석은 아주 실용적이다. 그 실용적이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화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유지하고 일반화하는데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이제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일반화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최소 제한 환경이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1대1에 굉장히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1대1 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뭐 행동 중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강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면은 그 후속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강화가 없이 그냥 일반화나 유지 이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맹점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용적이다. 실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다룬다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학습과 행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용적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또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응용행동 분석은 자,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행동 중심이다.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행동 분석은 행동 중심,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나타나는 표면적인 그런 행동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적이다. 자, 이 적용된 기법이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측정 방법과 결정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측정 방법도 정확해야 되고, 또 방법적인 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은 또 교사들이 이게 응용하는데 굉장히 그죠?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 이 만약에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도를 좀 더 그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응용행동 분석은 기술을 강조한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안 될 경우에는 기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기술을 해서 그 아이들 행동 부분들에 구체화시켜서 기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뭐 일화기록으로 또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째는 개념상으로는 체계적이다. 자,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기법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학습 이론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습이라는 거는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리큘럼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 이론으로 도출된 기법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죠. 여섯째, 효과적인 기법을 추구한다. 그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기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효과적인 기법.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적용 부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기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가지려면은 아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사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도 그 기법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좀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니면은 뭐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응용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동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화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추상적인 부분들은 사실 우리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도. 나도 잘 모르거든. 근데 그 아동의 경우에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왜곡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서 그 효과적인 기법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응용행동 분석은 일반화 효과를 지향한다. 그죠? 응용행동 분석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 일반화 효과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화
유지. 그죠? 자, 일반화를 여기 설명이 조금 되어 있죠. 그죠? 행동기술을, 이 학습한 행동기술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일반화 딱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저희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막 친근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면접 그 기업이나 뭐 이런 기관에 면접을 갔을 때 그 학생이 그런 면접하는 상황에서 면접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도망쳐 나온다든지 뛰쳐 나온다든지 무서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 습득한 행동, 기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7가지만 해도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다 해도. 이 특성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줘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학습뿐만이 아니고 뭐 행동 부분들 특히나 그죠?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습을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그쵸? 우리가 뭐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특히 과잉 행동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착석하는 시간 자체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학습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이 부분들을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학습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죠? 자,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25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응용 행동 분석 25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교사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응용 행동 분석을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왜냐면은 복잡하기는 복잡해요. 이렇게 응용행동 분석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인차를 문제를 개별화 원리가 응용행동 분석에 적용이 되었었죠. 그죠? 그럼 그 개별화 원리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 개별화 원리를 개인차가 다양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뭐 실험실 장면이라든지 치료실에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연구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만 있지 그 대상의 특징에 관련되어 가지고 물론 뭐 잘 되어 있는 논문들도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학교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학습하고 그 행동 부분들까지 또 교사들이 그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별화 원리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개인차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응용 행동 분석 부분들을 이제 좀 제시가 되었을 때 좀 환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26쪽에 여러분들 긍정적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소개 쩝쩝거려서 죄송해요. 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개념 등장. 자, 이 왜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 개념의 등장은 일단은 우리 행동 중재, 그죠? 행동 수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비혐오적 중재. 자, 비혐오적 중재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타임아웃 뭐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복도 밖에 타임아웃 시켜놓고 그 애를 그 밖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퇴근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리얼. 그래서 우리가 그 응용행동 분석의 뭐 성과도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비혐오적 중재 이게 뭡니까? 혐오 자극으로 일단은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부분들이 기본이 되었었죠.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또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문제행동이 내고 싹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문제행동이 사라지고 적절한 행동이 온전하게 습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강화도 우리가 지나치면은 그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일단 앞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 등장에서는 비혐오적 중재가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혐오적 중재가 많이 사용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혐오 자극의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 부분들이 좀 쇽쇽 나타나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혐오적 중재가 사용이 되면은 일단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인권 문제 등이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혐오적 이제 접근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모색이 이제 시작된 게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혐오적 중재와 행동의 기능 평가는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의 발전 과정에서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란 얘기예요. 혐오 자극, 인권 문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상 체계라든지 적절한 행동 강화가 모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 소거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됨으로써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제 용어가 개념이나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혐오적 중재와 행동 기능 평가 부분에서 자 일단은 응용행동 분석이 이제 발판이 되어서 그죠 발전 과정에서 일단은 개념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26쪽에 보면 IDEA 그죠 장애인 교육법에서 보면은 1997년 6월 공법 여기서부터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자, 26쪽 몇 달 단락? 두 번째 단락 그죠?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여기 보면 학교의 규율을 어기거나 규율, 교칙 뭐 이런 거죠.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규범을 어기는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에
긍정적 행동 지원을 포함하는 전략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법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과 함께 행동의 기능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기능 평가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단은 IDEA 1997년도에 7년 6월 공법으로 공법이 되면서부터 긍정적 행동 지원의 그런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학교 규율, 교칙이라든지 규칙들,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행동 이런 부분들은 학생의 사회적 행동 규범을 어기는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뭐 또 학습도 나오죠, 그죠?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학교 차원의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보면 세 가지 모든 학생에는 1차적, 그 다음에 위험 가능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죠? 학생한테는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 2차적, 그 다음에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닌 학생에게는 3차적, 이렇게 단계별로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중재를 어떻게 한다고? 개별적이면 어떻게? 계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맨 처음에 보면 1차적으로 모든 학생 보편적인 중재를 적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스크린이 되죠, 그죠? 이제 선별이 되면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일단 목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일단 적용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목표 행동을 조작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아이들의 어떤 문제 부분들을 어떤 목표 행동으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할 것인지 이런 중재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 여기서는 이제 강력하고, 그죠? 강력하다는 말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강압적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중재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그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이게 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또 다른 중재를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이제 있는 곳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 지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부모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정말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학교 차원이든 긍정적 행동 지원이든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개별화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의 수도 어떻게 한다고? 계속 늘린다. 개별화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1차적, 2차적, 3차적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일단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을 예방 차원이 좀 더 의미가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화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수도 줄일 수 있게 되면은
일단은 그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많은 팀 구성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라 해야 되나? 지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 차원과 개별화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좀 힘들죠?